하나 아침이냐고? 아니 왜 나는 사과밥뿐이냐고?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꽃 향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이는 건 향기가 아니라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형들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묘지 있는 사과밭이라니, 아버지도 참. 그냥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 너머 형제들이 모여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불쌍하지 않아? 형제들은 다 빌딩이니 리조트니 봤는데 혼자만 시골 밭이라니. 둘째 누나 선영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제가 형제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불쌍하긴. 근데 솔직히 민준이가 사업에 관심이나 있었어? 평생 사진이나 찍으면서 살았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도 뭘 줘야 할지 애매했을 거야. 셋째 형 준호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맞아. 민준이는 원래 욕심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애야. 우리처럼 경쟁하고 싸우는 거 못해. 넷째 누나 미란이 작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자. 형제잖아. 나중에 명절 때마다 용돈이라도 좀 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 어쩌겠어. 막내인데. 형제들의 대화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동생 하나 챙겨주는 착한 형, 누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은 이미 유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째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54년을 살아온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의 주름은 깊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만 이러셨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보지 못하게. 울지 말자. 형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어차피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울 속 제 눈빛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혼자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자리로 돌아가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과 마주친 것은 78년을 사신 아버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은 그저 침묵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0억 원의 재산을 골고루 나눠받은 형제들과 묘지가 있는 낡은 사과밭만 물려받은 막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과밭에 묻힌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밝혀주는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5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이었는데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직원 300명 규모의 회사로 키우셨습니다.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조문객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형이 나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치 배경처럼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께서 회사를 물려받으시나요? 어느 조문객이 큰형에게 물었습니다. 예, 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큰형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였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한정식집 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술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큰형이 술잔을 들어 올렸고 우리 모두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입술을 적셨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을 겁니다. 큰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대. 법무법인 대표가 직접 연락 왔어.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더라. 뭐가 그리 복잡해. 우리 5명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셋째 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지. 법적으로. 세금 문제도 있고 증언이 상속이니 복잡하잖아. 둘째, 누나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강남으로 모이면 돼. 주소는 나중에 단톡방에 올릴게. 큰형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산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들, 그게 제 것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가슴 속에 맴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을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호텔로 돌아갔지만 저는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텅 빈 빈소에서 저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혼잣말이 빈소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만이 침묵으로 저를 에워쌌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요일 오전, 강남의 법무법인 건물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준아, 왔어? 큰형이 저를 보며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둘째 누나와 셋째 형, 넷째 누나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큰형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둘째 누나는 샤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일찍 온 거야. 넷째, 누나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고인이 되신 박철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를 회의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테이블 양쪽에 나눠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고 재산 분배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유언장은 지난해 3월에 작성되었으며 공증을 거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제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자 박철수는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빌딩 한 동은 장남 박진우에게 상속한다. 해당 빌딩의 시가는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큰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둘째,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리조트 지분 100%는 차녀 각선영에게 상속한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약 1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누나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셋째, 경기도 판교 소재 IT 기업 주식 30%는 차남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호텔 한 동은 삼녀 박미란에게 상속한다. 해당 호텔의 시가는 약 180억 원으로 추정된다. 넷째, 누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제들도 모두 저를 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사과밭 3,000평은 삼남 박민준에게 상속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시가는 약 3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토지에는 고인의 부모님 묘지 2기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 3억 원. 경제들이 받은 것은 120억에서 200억이었습니다. 저는 3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큰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둘째,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 말미에 고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경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에게 준 것은 각자가 평생 일군 것에 대한 대가이다. 민준에게 준 땅은 민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언젠가 민준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형, 괜찮아? 셋째 형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나눠줄게. 형제끼리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큰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 민준이 너 평생 사업 안 했잖아. 아버지가 좀 서운하셨나 봐. 둘째,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시네. 3억이면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안 되잖아. 넷째, 누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제들은 각자 할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명절 때 보자. 그때 얘기하자. 형제들은 각자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짐을 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언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준 땅은 민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버지의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언제나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사과밭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을 보면 다시 그날의 수치심이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추석 전에 산소 정리 좀 해둬야 하지 않겠니? 할아버지, 할머니, 요가 내 땅에 있잖아. 전화 너머 큰형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할게요. 그래. 수고해. 우리는 바빠서 못 가겠어. 나중에 추석 때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청주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구비구비 산길을 오르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사과밭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9월 말의 바람은 벌써 쌀쌀했습니다. 사과밭 입구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1년 동안 방치된 밭은 황량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올라 있었고 사과나무들은 가지가 엉켜 있었습니다. 천천히 밭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나아가자 멀리 2개의 봉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였습니다. 묘지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주변은 잡초투성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왔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땅이 차가웠습니다.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묘 바로 옆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나무만은 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령이 최소 50년은 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뿌리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흙이 인위적으로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었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흙을 파냈을까요? 드디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A사 용지만 했고 두께는 1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표면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상자는 견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녹이 슬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 몇 장과 낡은 통장 한 권,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노란 종이에 검은 잉크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이곳을 찾아온 것이겠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빠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단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3살 때였다. 골목길에서 뛰어놀다가 차에 치였었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응급수술이 필요했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다. 당시 아빠는 사업 초기였고 그 돈이면 공장 기계를 한 대 더 살 수 있었어. 그때 아빠는 선택을 해야 했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3천만 원만 수술비로 썼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기계를 샀어. 의사 선생님은 더 좋은 치료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빠는 거절했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에 물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너는 살았다. 하지만 내 엄마는, 너의 어머니는 그 일을 평생 용서하지 못했어. 아빠가 자식보다 사업을 택했다고, 돈을 택했다고.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멀어졌단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너를 볼 때마다 미안했고 내 형들과 누나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 그래서 아빠는 너한테만큼은 진심을 담아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단다.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에게 준 것은 재산이다. 하지만 너에게 주는 이것은 아빠의 마음이다. 이 땅에, 이 나무 아래에 아빠가 평생 너를 위해 모은 것들이 있단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누런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박민준, 개설일 1974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넘겼습니다. 1974년 3월 15일, 개설일. 입금액 10만 원. 1974년 4월 15일, 입금 10만 원. 1974년 5월 15일, 입금 10만 원. 매달 빠짐없이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1976년, 1977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입금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50만 원, 2000년대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50년, 600개월, 평균 50만 원씩이라고 쳐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 5억 7,845만 원.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붙잡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그날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통장을 봤니?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전부란다. 형들과 누나들에게 준 재산은 그들이 사업으로 일군 것에 대한 대가야. 하지만 너에게 주는 이것은 순전히 아빠의 마음이다. 편지가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그런지, 바람에 흔들려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는 형들처럼 사업을 하지 않았지. 사진작가로 조용히 살았어. 아빠는 그게 좋았단다. 너만은 아빠처럼 돈에 미쳐 살지 않아서 그게 아빠는 자랑스러웠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니? 형들 누나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너는 돌보지 못했지. 내가 20살 때 큰형이 사업 빚을 졌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천만 원을 형에게 줬던 거 아빠는 알고 있었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니. 내가 25살 때 셋째가 대학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던 것도 알고 있어. 내가 30살 때 둘째 누나가 이혼 위기였을 때 내가 조카들 돌보느라 내 사진 스튜디오 문 닫은 것도 알아.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넷째가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전 재산 5천만 원 빌려준 것도 그 돈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도 다 알고 있단다. 아빠는 다 보고 있었어. 내가 평생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며 산 것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르는 척 하셨을까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게 미안해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 3살 때 너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 죄책감이 평생 아빠를 짓눌렀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살, 큰형이 찾아왔던 그날. 민준아, 형이 좀 어려워.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2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전부였지만 형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5살, 셋째 형이 시험 부정행위로 퇴학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형을 용서해 주세요. 형은 아직 젊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결국 학교에 찾아가셨습니다. 30살, 둘째 누나가 남편 외도로 힘들어할 때 저는 6개월간 조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느라 막 열었던 사진 스튜디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35살, 넷째 누나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찾아왔을 때 오빠, 5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나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형들과 누나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는지. 그들은 내가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빠는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편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이 땅을 내게 준 이유는 여기가 우리 가족의 뿌리이기 때문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고 아빠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지. 이 사과나무는 아빠가 6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심었단다. 50년이 넘은 나무야. 사과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굵은 줄기, 뻗은 가지,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형들과 누나들에게는 돈을 줬지만 너에게는 이것을 주고 싶었어. 가족의 역사, 아빠의 마음, 그리고 이 통장.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아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주겠니? 평생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늙은 아비를 부디 용서해다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과밭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민준이와 함께 가장 행복했던 날.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저는 사과밭을 떠나야 했습니다. 상자와 편지, 통장, 그리고 사진을 모두 챙겼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묘지에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마을버스를 타고 청주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잔액 5억 7,845만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 5억 7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받은 것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3살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다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용서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모으신 것.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고 미안함이었고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돌아가신 후에야 이런 것들을 남기신 걸까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안아주시면 안 됐을까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됐을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인지 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근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산소 정리했어? 네. 형, 다녀왔어요. 수고했다. 추석 때 보자. 네. 아, 그리고 민준아,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 있는데 너도 올래? 형제들 다 모이거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형이 20년 전에 제가 빌려드린 돈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소리야? 3천만 원이요. 형이 사업 어려우실 때 제가. 아, 그거.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야, 그거 내가 갚았잖아. 근영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형, 한 번도. 야, 내가 갚았다니까. 너 기억력이 왜 그래? 요즘 힘들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래. 쉬어. 추석 때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정도 돈이 대수롭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2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넷째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왜? 누나. 20년 전에 빌려준 돈 말인데. 무슨 돈? 사업 시작하실 때 제가 5천만 원. 아, 그거? 오빠, 그거 갚았잖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누나, 한 번도. 오빠,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제들은 잊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저는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욕심 없이 사는 착한 막내였을 뿐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한 가지 더. 사과나무 밑을 조금 더 깊이 파보렴. 어머니께서 내게 남기신 것도 함께 있단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빠에게 하나를 부탁하셨어. 민준이가 어른이 되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아빠는 그 약속을 지켰단다. 사과나무 밑 아빠의 상자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어머니의 것이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것?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다시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주에 도착하고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사과밭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묘 옆 그 오래된 사과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틀 전에 상자를 꺼낸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덩이를 다시 팠습니다. 더 깊이, 더 아래로. 30분쯤 팠을까요? 손끝에 다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긁을 더 걷어냈습니다. 또 하나의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것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양의 철제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분홍색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에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홍색 편지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가 낡아서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글씨체. 어릴 적 제1기장에 칭찬 도장을 찍어주시던 그 손글씨였습니다.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44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엄마는 내가 자라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어.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너는 엄마가 왜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3살 때 다쳤을 때 아빠가 수술비 일부를 사업에 썼던 것 말이야. 엄마는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 어떻게 자식보다 돈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엄마는 아빠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엄마가 틀렸단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 내가 10살이었을 때 말이야. 엄마는 암이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그때 아빠가 병실로 찾아왔어. 아빠는 엄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단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민준이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날 평생 원망할 줄 알았소.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소.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통장 하나를 보여줬어.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통장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 아빠가 내가 태어난 날부터 매달 돈을 넣어둔 통장이었지. 아빠는 말했어. 내가 민준이 수술비를 다 쓰지 못한 건 사실이오.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평생 민준이를 위해 이렇게 모으고 있소. 이건 민준이가 어른이 되면 줄 거요. 내가 민준이한테 빚진 것 이렇게라도 갚고 싶소.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빠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아빠는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 넘게 너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아빠에게 말했어. 당신을 용서할게요. 미안해요. 당신을. 아빠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울었어. 엄마도 울었지. 우리는 그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단다.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야. 아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해했고 너한테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지.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 통장이 증거란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엄마도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더 돌봐주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내가 형들, 누나들 사이에서 힘들게 자랄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갈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민준아,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형들, 누나들을 많이 도와줬지. 내가 희생하며 산 것 엄마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단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하지만 아들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형들, 누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줘. 아빠와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비록 완벽하지 못한 부모였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줘. 내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민준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꼭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편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2개의 상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저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 이 땅 지킬게요. 형들한테 팔지 않을 거예요. 여기 와서 부모님 생각할게요. 일어서서 사과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50년 넘은 나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심은 나무.
이 나무 아래에 부모님의 사랑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에게는 건물과 땅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이것을 주신 거였습니다. 가족의 뿌리, 부모님의 마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누나들, 다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추석 때 보면 안 돼. 큰형이 물었습니다. 꼭 지금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걸까요? 큰형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다들 모이라고 할게. 토요일 오후 강남에 있는 큰형 집으로 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 한복판 고급 빌라였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제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준아. 둘째, 누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궁금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큰형은 소파에, 둘째 누나와 셋째 형은 옆 소파에, 넷째 누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셋째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2개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슨 철제 상자 2개. 그리고 편지들과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큰형이 물었습니다. 사과밭에서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것들이에요. 경제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예요. 읽어볼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어. 아빠는 그때 수술비 일부를 사업했었지. 그게 아빠 평생의 죄책감이었단다. 둘째, 누나가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50년 넘게 매달 너를 위해 돈을 모았어. 이 통장을 봐라. 저는 통장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경제들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974년부터 2024년까지. 셋째,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도 안 빠지고. 넷째, 누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잔액이 5억 7천.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히 사과반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땅 밑에 아버지의 마음을 묻어두셨어요. 50년간의 사랑을, 죄책감을, 미안함을 다 담아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도 있어요. 경제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너는 형들, 누나들을 많이 도와줬지. 내가 희생하며 산 것, 엄마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단다.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형들, 누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둘째, 누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큰형, 형이 20살 때 사업빚 3천만 원. 제가 2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어요. 형은 갚았다고 하셨지만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큰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형. 형이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퇴학 위기였을 때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던 거 기억하세요? 형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빌었어요.
셋째, 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둘째, 누나. 누나가 이혼 위기였을 때 제가 6개월간 조카들 돌봤어요. 그래서 제 사진 스튜디오 문 닫았어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였어요. 둘째, 누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넷째, 누나. 누나 사업 시작할 때 빌려준 5천만 원.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받았어요. 누나는 갚았다고 하셨지만요. 넷째, 누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걸 다 줬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잊으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아.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잘못했다. 진짜 기억이 안 났어.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큰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사업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큰형이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제가 황급히 큰형을 일으켰습니다. 형, 일어나세요. 제가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아니야. 형이 무릎 꿇어야 해. 너한테 얼마나 빚진 줄 아니? 큰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빠가 미안해. 둘째, 누나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누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근데 너만 믿었어. 너만. 그런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셋째, 형도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형, 나 그때 정말 인생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빌어줘서 살았어. 나 평생 그거 잊고 살았어. 미안해, 민준아. 내가 형 자격이 없네. 셋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넷째, 누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갚으려고 했어. 근데 사업 잘 되고 나니까 그냥 잊혀지더라. 오빠가 먼저 말 안 하니까 난 편한 대로 생각한 거야. 오빠가 원래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오빠, 미안해. 나 정말 못된 사람이야. 형제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들 그만 우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테이블 위의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재산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가족의 뿌리를 주셨어요. 그게 더 귀한 거였어요. 큰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형제들이 진짜 형제들이 되자. 이제부터라도. 맞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둘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돈 우리가 갚을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다 갚을게. 넷째, 누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됐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주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동생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주세요. 형제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다섯 남매가 하나가 되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충북 사과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가 보였고 그 옆에는 50년 된 사과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묘지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를 드리고 묘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고 꽃을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도 가지치기를 하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사과밭 3,000평을 혼자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묘 잘 지키는구만. 효자네. 효자야.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뒤늦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경제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형은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직접 묘지를 닦고 갔습니다. 아버지, 형이 너무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큰형은 묘지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곤 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사업가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누나는 조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이야. 그리고 이 사과나무는 50년이 넘은 거야. 삼촌이 잘 지키고 계시지. 조카들은 사과나무를 신기하게 올려다봤습니다. 삼촌, 이 나무에서 사과 열려요? 그럼 열리지. 가을 되면 빨갛게 익어. 우와, 그럼 우리 따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과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셋째 형은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경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인사드려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경수님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넷째, 누나는 3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20년 전에 빌린 5천만 원이야. 이자 포함해서 계산했어. 받아줘.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누나, 됐어요. 진짜 괜찮아요. 안 돼. 내가 이거 안 갚으면 평생 못 살 것 같아. 제발 받아줘, 오빠. 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오빠가 용서해줘서.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저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사과나무에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50년 된 나무답게 사과들은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경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5 남매가 함께 사과를 땄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달다. 셋째 형이 사과를 베어 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인데 당연히 맛있지. 큰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는데? 둘째, 누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안 팔 거예요. 우리끼리 나눠 먹고 이웃 어르신들께 드릴 거예요. 역시 우리 막내답네. 넷째, 누나가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우리는 사과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막걸리를 따르고 사과를 깎아 먹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소풍 아니야? 셋째 형이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왔던 거 기억나? 큰형이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아버지가 직접 도시락 싸오셨잖아. 김밥이랑 계란말이. 둘째, 누나가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릴 사랑하셨는지. 넷째, 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 사이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았습니다. 형들, 누나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받았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왜 저만 이런 걸 받았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걸 저한테 주셨는지. 형제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엔 우리 가족의 뿌리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고 우리도 어렸을 때 왔던 곳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형제들.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묻혀 있었어요. 50년간 모아온 마음이, 편지가, 그게 다 여기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한테 재산을 주셨지만 저한테는 이걸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보다 귀한 걸. 가족의 의미를요. 큰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형이 부끄럽다.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형은 너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형,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너는 우리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왜 너한테 이걸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너만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둘째,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우리 형제 다시 이어준 거. 맞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돈만 보고 살았을 거야.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자. 돈으로, 재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넷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섯, 남매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과 멀어져 계신가요? 혹시 형제자매와 오해하고 계신가요? 돈은 중요합니다. 재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700억 대신 사과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밭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형제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살아생전에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